반갑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금융 아카데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 청소년 여러분들도 아마 디지털 세상에 시간 굉장히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개인으로서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후에 나중에 뭐 회사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개인으로서 그 조직을 위해서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은 네 가지 주제를 좀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혁신 시대를 좀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워낙 디지털하면 데이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개인으로서 뭐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직업들이 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디지털 혁신 시대를 준비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전에 제 직업에 대해서 잠깐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은 이제 디지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 가면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어떤 일을 하느냐? 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해석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하고 데이터 사이에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오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쓰라고 SNS상에서 데이터를 남기지는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편한 대로 데이터를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남긴 데이터를 해석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쓰라고 데이터를 남기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해 주는 관점에서 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저같이 이런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이런 좀 인문학적인 바탕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소개를 짧게 했고요. 또 요즘은 또 오프라인, 온라인 공간 이 두 가지를 뭐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주로 부모님들께서 물건 구매하실 때 어디서 구매하세요? 과거에는 이 오프라인 장소에 가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요즘은 쿠팡 이런 데 가서 막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이제 우리들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오프라인 공간은 없어질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주변, 저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항상 오프라인 공간들은 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좀 어떻게 연결시킬지 좀 이런 일들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직업을 이제 디지털 고객 경험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저는 또 디지털 관련해서 이런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좀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혁신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지금 디지털 혁신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냐? 앞으로 디지털이 지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해질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인제 2000 어떻게 보면 20 년부터 우리 전 세계를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인제 저희들 삶이 다 디지털로 인제 옮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라이프 스타일이 흔히 의식주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인제 이 의식주 전반이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식분야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분야는 사실은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식품의 신선도를 뭐 수박을 이렇게 두 대로 본다든지 레몬을 이렇게 만져봐야든지 식품의 신선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제 오프라인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 머물면서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마켓컬리, 오아시스 혹은 또 대기업들 신세계가 만든 SSG 이런 데 가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제 워낙 기술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 마켓컬리라고 불리는 신선 제품을 배달해 주는 곳만 하더라도 밤 11 시에 여러분들이 뭔가 주문을 하면 아침 7 시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지면 인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오프라인 안 가겠죠. 왜냐하면 집에 밤에 누워서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7 시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 식분야도 다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동 수단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퍼스널 모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제 버스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특정 부분까지는 공공버스라든지 이런 걸 타더라도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데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따릉이, 요즘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주변에 보면 따릉이 타고 자전거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도 굉장히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2020 년도부터 2 월부터 3 월까지 거의 따릉이 대여
그 건수가 전년 대비 거의 65%가 전당할 정도로 이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내 우리들이 어디 다니는 것들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디지털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저희들 의식주 라이프에 걸쳐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영역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 기업 차원에서도 요즘은 여러분들도 근데 나중에 창업을 하시거나 기업에 들어가시게 될 텐데 요즘은 어떤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가끔 이렇게 TV 켜보면 어떤 기업들이 막 성장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들을 때 주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계속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흔히 어떤 기업이라고 불리냐면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립니다.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리는데 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을 흔히 이 굴뚝 산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라면 이 플랫폼 기업은 좀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DTC 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빨리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주로 뭐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조직 차원에서의 플랫폼이라는 건 이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굴뚝 산업이 있어요. 굴뚝 산업은 보통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삼성전자가 TV를 만들어요. 이 제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TV를 만들면 그 TV를 주로 이제 하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데서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유통업자라고 하거든요. 유통업자가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물건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물건을 팔거든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구조로 전통적으로는 비즈니스가 많이 만들어졌다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그 생태계 내에서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서로 인터랙션 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대표적인 가장 쉬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호텔과 에어비앤비 차이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변에 보면 호텔 많잖아요. 힐튼 호텔도 있을 거고 뭐 조선 호텔도 있을 거고 신라 호텔도 있을 거예요. 이런 호텔들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죠? 이런 호텔들이 비즈니스하는 방식은 그 나라의 핫플레이스에 가서 건물을 세우잖아요. 건물을 세워서 객실을 만들어내서 그 객실을 저희들한테 파는 겁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비즈니스하죠? 에어비앤비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부산에 해운대 해변가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아파트를 어디다 올려다 두고 좀 푼돈이나 좀 벌어볼까 그러면 제가 떠오르는 게 이거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에어비앤비라는 브랜드가 가장 유명하니까 제가 에어비앤비에 제 집을 올려다 두면 에어비앤비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한국에 놀러 갈 텐데 부산에 갈 텐데 호텔에 자기 싫어. 현지인들이 자보는데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자고 싶어.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숙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곳에 자고 싶어하는 사람들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들한테 다 주면서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그 애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버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기본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우버 얘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버는 스마트폰 기반으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9년도 3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한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근데 얘들도 똑같아요. 에어비앤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은 없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차량도 한 대도 없이 연간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고 또 15만 명의 직원을 둔 현대자동차 이상의 가치를 빠르게 만들어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대자동차처럼 무조건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내가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만이 자동차 산업에서 성장을 했다면 우버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이나 벌어봐야지 하면 제 자동차로 우버에 등록을 하면 되고, 또 우버는 또 그 차에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실질적인 스마트폰 기반의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근데 이 우버가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버라는 거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생태계 내에서 생산자하고 소비자들한테 계속 가치를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우버는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줬는지, 이 금융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제가 프라이싱 체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우버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서지 프라이싱 전략이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서지 프라이싱 전략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미국에 있는 택시 기사들이 왜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우버에 자기를 등록시키기 시작을 했냐면요,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택시 기사에 제가 하이어링이 되면요, 택시 기사의 주인이 저한테 일하라고 이제 할당된 시간대 제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택시 회사에 매이기 싫어. 그냥 내가 일하고 싶을 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일을 하고 6시 이후에는 가족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어. 근데 택시 회사 다니면 밤에 또 운행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하나 구해서 그 자동차를 우버에 등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버 입장에서는 이제 택시 기사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특정 시간대에 운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줘야만 이 사람이 우버를 위해서 움직이겠죠. 그럼 어떤 가치를 주느냐?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밖에 막 눈이 내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밖에 눈이 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잡겠죠. 택시를 잡거나 우버를 부를 겁니다. 우버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버 드라이버들이 운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나와서 지금 운행해.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당연히. 내가 왜 나갑니까? 그래서 우버가 뭐라 그러면, 야, 지금 밖에 눈이 오잖아. 크리스마스고. 네가 지금 만약에 운행을 하면 평소보다 3배, 4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우버가 지금 운행을 하면 같은 시간을 운행하더라도 3, 4배를 더 준다네. 그럼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우버는 뭐냐면요, 과거에 이 택시 회사가 설정해놓은 프라이싱은 어떤 거죠? 10km를 가면 동일한 돈을 차징을 시키잖아요. 왜냐면 기름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우버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서지 프라이싱 전략은 뭐냐면, 얘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소비자가 몰리면 탈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좀 더 비싼 가격을 부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타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 것 같으면 가격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좀 한가한 시간대는 뭐 반값 택시처럼 반값으로도 갈 수 있는 서비스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버가 성장하게 된 주요한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끝내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원래 저희들 삶은 다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서 원래는 한 10년 정도 걸릴 만한 일들이 지금 1, 2년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원래는 계속 재래시장 가셔가지고 뭔가 사셨을 텐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뜻하지 않게 마켓컬리를 이용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희들 삶은 다 디지털로 옮겨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지털 세상에서 뛰어들면 이제 플랫폼 기업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플랫폼 기업을 만드시거나, 혹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시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가서 여러분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